이방인 알베르 카뮤 지음 이정서 옮김 출판사 세움 낭독 책 읽어드린 남자.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니,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어머니 사망, 내일 장례식, 이상 알림이다.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아마 어제였을 것이다. 양로원은 알지에서 80km 떨어진 마렝고에 있었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탈 것이고 오후에는 도착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장례식을 지켜볼 수 있을 테고 내일 밤이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의 휴가를 신청했고 그는 그 같은 유감으로 거절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내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심지어 말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그가 내게 조의를 표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아마 그는 모래상중인 나를 보면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으로선 얼마간 마치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장례 후에는 역으로 이 일은 정리가 될 테고 모든 게 좀 더 공식적이 될 터였다. 나는 2시 버스를 탔다. 매우 더운 날씨였다. 나는 평소처럼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셀레스틴은 내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한 분뿐이 없지. 내가 떠날 때 그들은 나를 문까지 배웅했다. 나는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에마뉴엘이 집까지 가서 검은 타이와 예식 완장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달 전에 삼촌을 잃었다. 나는 출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렸다. 이런 서두름, 이런 뜀박질, 거기에 더해 덜컹거림과 기름 냄새, 길과 하늘의 반사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나는 졸았다. 나는 가는 내내 거의 잠을 잤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내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한 군인에게 기대어 있었는데 내게 멀리서 오는가 보다고 물었다. 나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도록 예 하고 말했다. 양로원은 마을로부터 2km 떨어져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나는 엄마를 즉시 보길 원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내게 원장을 먼저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빴기에 나는 한동안 기다렸다. 그동안 내내 관리인은 말을 해댔고 그러고 나서 나는 원장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를 맞았다. 그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단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악수를 했는데 어찌나 오래 붙들고 있는지 어떻게 빼내야 할지 난감했다. 그는 서류를 살펴보고는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3년 전 이곳에 들어왔군요. 당신이 유일한 부양자였고. 그가 뭔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나는 그에게 설명을 시작한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가로챘다. 자신을 정당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친애하는 자제님. 나는 당신 어머니 자료를 읽었어. 당신은 그분을 부양할 수 없었을 거요. 그분은 간호인이 필요했었어.
당신의 월급은 적었고 이런 걸 전부 고려해 보면 그분은 여기가 훨씬 행복하셨던 거요. 나는 말했다. 그랬습니다, 원장님. 그는 덧붙여 말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같은 연배의 친구분들이 계셨지요. 그분들과 다른 시간들에 대한 관심사를 나누셨을 겁니다. 당신은 젊어서 함께 있을 때 지루하셨을 게 틀림없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있을 때 엄마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눈으로만 나를 쫓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양로원으로 온 처음에는 자주 울었다. 그러나 그건 습관 때문이었다. 만약 몇 달 후에 그곳에서 나오게 했다면 그때도 아마 엄마는 울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습관 때문에. 그 마지막 해에 내가 그곳에 거의 가지 않은 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 물론 내 일요일 전부를 들여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버스 정류장에 나가 표를 사고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수고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장은 다시 내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어머니를 보러 가고 싶으실 테죠 하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고 그는 문을 향해 앞장서 갔다. 층계로 들어서자 그가 설명했다. 그분을 우리의 작은 영안실로 옮겨두었어. 다른 사람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죠. 재혼자 중 한 사람이 죽으면 2, 3일 동안은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례식을 어렵게 만들죠. 우리는 안뜰을 가로질러 갔는데 거기에는 작은 그룹을 이루어 잡담을 나누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날 때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우리 뒤쪽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것은 소리를 죽여 제잘되는 작은 앵무새처럼 보였다. 작은 건물의 문 앞에서 원장이 나를 떠났다. 나는 이제 가봐야겠어, 메루소 씨. 나는 사무실에서 당신 일을 처리하고 있겠어.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아침 10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신이 고인을 밤새 지킬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는 원우들에게 장례식은 종교장으로 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종종 드러낸 모양입니다. 필요한 준비는 내가 모두 해두었어. 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원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생전에 종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결코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매우 밝은 방으로 하얗게 석회가 발리고 채광창으로 덮여 있었다. 그곳에는 X자형 의자들과 이젤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구석의 그것들 가운데 2개의 받침대가 뚜껑이 덮인 관을 떠받치고 있었다. 호두 기름이 칠해진 관 뚜껑에서는 완전히 박히지 않은 채 빛나고 있는 못들이 눈에 들어왔다. 관 가까이에 흰색 가운에 원색 스카프로 머리를 싸맨 아랍인 간호사 한 명이 있었다. 그 순간 관리인이 내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는 뛰어왔음이 분명했다. 그는 조금 더듬거리며 말했다. 뚜껑을 덮었지만 어머니를 볼 수 있게 관의 못을 빼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관을 향해 가는 그를 말렸다. 그가 내게 원치 않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예, 라고 대답했다. 그는 멈추었고 나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져서 난감했다. 잠시 후 그는 잠시 나를 보고는 왜요? 라고 물었지만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내게 묻고자 했던 것 같다. 나는 저도 모르겠네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흰 콧수염을 비비꼬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해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담백색의 선한 눈빛과 조금 붉은 안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의자를 권하고는 자기도 약간 뒤로 물러나 앉았다. 간호인이 일어나서 출구를 향해 갔다. 그 순간 관리인이 내게 저 여자가 갖고 있는 게 성병이요 하고 말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간호사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머리로 가는 끈이 둘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코가 솟아 있어야 할 곳이 가는 끈으로 평평했다. 단지 그녀의 얼굴은 흰색 가는 끈만이 보였다. 그녀가 나갔을 때 관리인이 말했다. 혼자 계시게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내 뒤에 머물러 있었다. 내 등 뒤에 있는 그 존재가 거북했다. 방 안에는 저물녘의 황혼이 아름답게 들어찼다.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고 졸음이 엄습해오는 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관리인에게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하고 말했고 그는 즉각 5년 됐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질문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마렌고의 보호시설에서 관리인으로 생을 마칠 것 같다고 하면 그는 무척 놀랬을 것이다. 그는 64세로 파리 사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럼 여기 분이 아니셨군요 하고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제야 나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데려가기 전 엄마에 관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는 내게 엄마를 아주 빨리 묻어야 한다고, 특히 이 지방에서는 평지의 기온이 뜨겁기 때문이라고 말했었다. 그가 파리에 살았고 그곳을 잇는 게 어려웠다는 것을 내게 알려준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때때로 사나흘쯤 시체를 묻지 않고 놔두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다며 죽음을 실감할 겨를도 없이 연구차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입 다물어요. 그런 건 이 신사분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지. 노인이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다. 나는 끼어들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이 일리 있고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작은 영안실 안에서 그는 내게 자신은 공공한 처지에 보호시설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하다고 여겨졌기에 이곳의 관리인 자리를 지원했었다. 나는 그도 마찬가지로 재원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미 그가 다른 이들을 그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끔이지만 늙은 이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듣고는 놀랐는데 재원자들 중에는 그보다 늙지 않은 사람도 제법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같은 게 아니었다. 그는 관리인이었고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을 터였다. 그때 간호인이 들어왔다.
갑자기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매우 빠르게 어둠이 채광창 위로 쌓여갔다. 관리인이 스위치를 켰고 나는 갑작스레 쏟아지는 불빛으로 인해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내게 구내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청했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는 그러자 밀크커피를 한 잔 가져다 주겠노라고 제의했다. 나는 밀크커피를 매우 좋아했으므로 그래달라고 했고 잠시 후 그는 쟁반을 하나 받쳐들고 돌아왔다. 나는 마셨다. 그러고 나자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엄마 앞에서 그래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으므로 망설였다. 나는 생각해 보았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관리인에게 담배 한 대를 권했고 우리는 담배를 피웠다. 어느 순간 그가 내게 말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당신 어머니 친구분들 역시 어머니를 지켜보러 올 겁니다. 관습이니까요. 저는 의자들과 블랙커피를 가지러 가봐야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등 하나를 꺼도 되는지 어떤지를 물었다. 흰 벽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불빛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설이 그렇게 된 거라고. 다 켜든지 아니면 다 꺼야 한다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돌아왔고 몇 개의 의자를 배치했다. 그중 하나에 커피포트 주위로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 앞쪽에 엄마 옆에 앉았다. 간호인 역시 그를 등지고 뒤쪽에 있었다. 나는 그녀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팔의 움직임으로 보아 그녀가 뜨개질을 하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곳은 안온했고 커피가 나를 부드럽게 하고 열려진 문을 통해 밤과 꽃들의 향기가 밀려 들어왔다. 내 생각에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나를 깨운 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다. 눈을 감고 있었던 탓인지 방 안의 흰색이 전보다 훨씬 환해 보였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물체 하나하나가 모서리의 각들이 모든 곡선들이 예리하게 눈을 애려왔다. 엄마의 친구분들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그들은 모두 10여 명쯤 되었고 그 눈부신 빛 속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 끄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지금껏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물론 옷차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에 거의 그들의 실체를 믿기가 어려웠다. 여자들 거의 대부분이 앞치마를 둘렀는데 허리에 졸라맨 끈 때문에 그네들의 튀어나온 배가 더욱 불룩해 보였다. 나는 나이 든 여자들의 배가 어떤 것인지 결코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전부 매우 야위었고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눈들은 보이지 않고 단지 생기 없는 빛만 주름투성이 속에서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대부분이 나를 바라보았고 어색하게 고갯짓을 했는데 그들의 입술은 전부 이빨에 없이 말려 들어가서 내게 인사를 건네는 것인지 그냥 신경성 안면 경련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내게 인사를 건넸던 것으로 여겨졌다. 그제야 나는 그들이 전부
내 맞은편에서 관리인 주위에 둘러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나는 그들이 나를 재판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터무니없는 인상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둘째 줄에 있어서 동료 중 한 명에게 가려져 있었기에 나는 그녀를 잘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낮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흐느낌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맥없이 침울하고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관이나 자신들의 지팡이 또는 어떤 것을 보았지만 단지 그것만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몰랐기에 매우 놀랐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뭐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관리인이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무슨 말인가를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고 뭐라고 웅얼거렸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울기 시작했다. 관리인이 그러고 나서 내 쪽으로 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긴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알려주었다. 저 여자분은 어머님과 매우 친했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유일한 친구였는데 이제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여자의 탄식과 흐느낌이 차츰 잦아들었다. 그녀는 한참을 훌쩍였다. 그녀가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나는 더 이상 졸리지는 않았지만 피곤하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 무엇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단지 가끔씩 나는 하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에 나는 몇몇 노인이 볼 안쪽을 빨아대면서 이 같은 기이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짐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너무 깊이 생각에 빠져 있었기에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심지어 이 죽은 여인, 그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이 여인조차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잘못된 인상이었다. 우리는 모두 관리인이 가져다준 커피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아는 게 없다. 밤이 흘러갔다. 나는 눈을 떠서 보았던 한순간을 기억한다. 지팡이를 그어진 손등 위에 자신의 턱을 괴고 마치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나를 응시하던 한 사람을 제외하고 노인들은 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던 것을. 그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나는 점점 더 아파오는 허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하루가 채광창으로 미끄러지듯 스며들고 있었다. 잠시 후 노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깨어나서 몹시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는 큰 체크무늬 손수건에다 비틀어 떼내는 것처럼 여러 번 침을 뱉었다. 그는 다른 이들을 깨웠고 관리인이 그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일어섰다. 이 밤샘 조문은
그들의 얼굴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떠날 때 나는 놀랐는데 그들은 모두 나와 악수를 했던 것이다. 마치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그 밤이 우리의 친밀감을 높여놓은 것처럼.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주어서 나는 간단하게나마 씻을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아주 맛이 좋았다. 밖으로 나섰을 때 날이 완전히 밝아 있었다. 바다로부터 마렌고를 분리시키는 언덕들 위 하늘에는 붉은 기운이 가득했다. 그리고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소금내음을 실어보냈다.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교회에 나와본 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었기에 만약 엄마 일만 아니었더라면 나를 위해 산책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당 안 플라타너스 밑에서 기다렸다. 싱그러운 대지의 향기를 들이마셨고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사무실의 동료들을 생각했다. 이 시간이면 그들도 일하러 가기 위해 일어났을 것이다. 내게는 언제나 이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나는 그런 것들에 관해 좀 더 생각하고 있었지만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로 인해 깨어졌다. 창들 뒤에서 잠시 소요가 있었고 그러고는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태양은 이제 좀 더 하늘 높이 떠올랐다. 그것은 내 발을 덮이기 시작했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와서는 원장이 나를 찾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내게 몇 장의 서류에 사인을 하게 했다. 나는 그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옷차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손에 들고 나를 불렀다. 장리인부들이 좀 전에 왔어요. 나는 그들에게 관을 봉하라고 할 겁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길 원하시나요?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낮춰 지시를 내렸다. 피자크, 그들에게 시작해도 된다고 말하게.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도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고 말했고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뒤쪽으로 가더니 짧은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는 간호인은 의무적이고 그와 나만 거기에 참석할 거라고 알려주었다. 원칙적으로 재혼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가 단지 그들에게 밤샘 조문만 허락했던 것이다. 그건 인간적인 문제니까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 토마 페레에게 운구 행렬을 따르는 걸 허락했다고 한다. 여기서 원장이 웃음을 지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해하세요. 이건 약간 유치한 감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분과 당신 어머니는 서로 떨어지지 않았었죠. 양로원에서 사람들은 페레 씨에게 당신이 약혼 여구려 하면서 놀리곤 했어요. 그는 웃었죠.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더불어 메르소 부인의 죽음으로 그가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이죠. 나는 그가 참석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진 의사의 조언에 따라 그에게 어제 밤샘 조문은 금했습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침묵하며 머물렀다. 원장이 일어서서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순간 그가 지켜보다 말했다. 마랭고의 사진님이 벌써 왔군. 일찍 오셨군. 그는 내게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성당까지 가려면 적어도 45분은 걸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왔다. 건물 앞에는 사제와 성가대 아이 둘이 서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향로를 들고 있었고 사제는 향로의 은줄 길이를 조절하느라 그에게 몸을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사제가 허리를 펴고 섰다. 그는 나를 형제님이라고 부르며 내게 몇 마디를 더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를 따랐다. 나는 즉시 관에 나사못이 조여져 있고 검은 옷을 입은 네 남자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동시에 나는 원장이 내게 마차가 밖의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소리와 사제가 시작한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남자들이 덮개 천을 들고 관으로 나아갔다. 사제, 그의 사동,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는 내가 모르는 여인이 한 명 있었다. 메르소 씨여, 원장이 말했다. 나는 그 숙녀의 이름을 듣지 못했고 그저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만 이해했다. 그녀가 웃음기 없이 깡마르고 길쭉한 얼굴을 숙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시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란히 비켜섰다. 우리는 운구를 든 이들을 뒤따르며 양로원을 떠났다. 문 앞에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길쭉한 모양의 니스칠을 해 번쩍이는 그것은 필통을 연상시켰다. 마차 옆에는 진행을 맡은 우스꽝스러운 차림의 키 작은 사내와 거동이 어색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있었다. 나는 그가 페르시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챙이 넓고 위가 둥그런 펠트 모자를 썼고 바지단이 구두 위로 돌돌 말린 바지에 흰 셔츠의 큰 칼라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검정 타이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검은 점들이 박힌 코 밑에서 떨리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귓바퀴가 심하게 말린 축 처진 귀가 상당히 가느다란 흰 머리칼 밑으로 드러나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 선지처럼 붉은 그 귀가 유별나게 눈에 띄었다. 진행자가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앞서 걷고 다음이 영구차, 그 주위로 인부 4사람, 그 뒤로 원장과 나, 행렬의 끝에 담당 간호사와 페르시가 따랐다. 하늘에는 이미 햇볕이 가득했다. 그것은 땅 위로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고 열기는 급속하게 높아졌다. 나는 우리가 출발 전에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나는 입고 있는 상복으로 더웠다. 왜소한 영감은 모자를 덮어 썼던 그 영감은 다시 그걸 벗었다. 나는 그의 옆을 조금 둘러보았고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자 원장이 내게 그에 관해 말했다. 그는 내게 어머니와 페르시는 저녁이면 간호인 한 명을 동반하고 마을까지 산책하곤 했다고 말했다. 나는 내 주위의 전원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닿을 듯 늘어선 언덕의 편백색 윤곽, 다갈색의 녹색의 대지, 잘 정비되어 드문드문 놓여진 집들을 통해 나는 엄마를 이해했다.
이 시골에서의 저녁은 우수에 찬 휴식과 같은 것이었다. 오늘 이 끓어오르는 태양은 이 풍광을 비인간적이고 맥빠지게 되돌려 놓아 소스라치게 만들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페리시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그때였다. 마차가 천천히 속도를 높였고 노인은 뒤로 처졌다. 마차 둘레에 섰던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뒤로 처져서 이제는 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솟구쳐 오를 수 있다는 데 대해 나는 놀랐다. 벌써 오래전부터 벌판에서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와 타닥거리는 풀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곤 했다. 장의사가 그때 내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나는 잘 듣지 못했다. 동시에 그는 오른손으로 모자 차양을 들어 올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머리에 땀을 훔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뭐라고요?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햇볕이 지독하다고요. 나는 예 했고 조금 뒤에 그가 물었다. 여기 분이 되게 어머니시우? 나는 다시 네 하고 대답했다. 연세는 어찌 되셨소? 나는 정확한 수를 알지 못했기에 그럭저럭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침묵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페리 영감이 한 50m쯤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열심히 펠트 모자를 흔들어대며 서둘러 오고 있었다. 나는 원장도 쳐다보았다. 그는 불필요한 동작은 전혀 하지 않고 매우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닦지도 않았다. 내가 보기엔 행렬이 좀 더 빨라진 것 같았다. 주위는 한결같이 햇볕이 넘쳐나서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뿐이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지경이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최근 들어 새로 깐 도로로 들어섰다. 아스팔트가 햇볕을 받아 갈라 터져 있었다. 우리의 발자국이 바뀌면서 아스팔트는 죽처럼 뭉개져 번들거렸다. 마차 위로 보이는 마부의 가죽 모자가 마치 이 검은 진창을 지리게 만든 것 같았다. 푸르고 흰 하늘과 곤죽이 된 검은 아스팔트의 끈적거림, 입고 있는 검은 상복들의 음울함, 레커칠한 검은 마차. 이 모든 색상들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나는 정신이 다 몽롱했다. 햇빛, 마차에서 나는 가죽과 말똥 냄새, 니스칠과 향 냄새, 밤샘 후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눈과 머리를 어지럽혔다. 나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열기 속에서 페레가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지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눈을 돌려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길을 벗어나 벌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나는 내 앞쪽으로도 길이 굽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지방을 잘 아는 페레시는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지름길을 찾아간 것이다. 길이 구부러진 곳에 이르자
그는 우리와 합류했고 다시 행렬에서 뒤처지면 벌판을 가로질러 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황급히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행해졌고 나는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마을 어귀에서 파견 나온 간호인이 내게 한 말. 그녀는 얼굴과는 사뭇 다르게 리드미컬하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천천히 가면 볕에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가면 우리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될 테고 성당 안에 들어가서 우환을 느끼겠죠. 그녀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출구는 없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몇 가지 광경을 기억하고 있다. 예컨대 마을 인근에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했던 페레시의 얼굴. 초조함과 고통으로 인한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뺨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그것들은 흘러내리지 못했다. 그것들은 일그러진 얼굴 위에서 물광의 형태로 퍼졌다가 모였다가 하였다. 거기에는 여전히 교회와 길가의 마을 사람들, 묘지 위의 붉은 제라늄 꽃들, 페레시의 기절, 엄마의 관 위로 뿌려지던 피처럼 붓던 흙더미, 그것에 섞여지던 풀뿌리들의 흰 속살, 그 위의 세상, 목소리들, 마을,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끊임없이 툴툴거리던 엔진 소리, 그리고 버스가 알제로부터 빛의 둥지로 들어설 때의 내 기쁨이 있었고, 그러고는 내가 들 잠자리와 12시간 동안을 잠들리라는 것을 생각했었다.